현재 시각 8시 24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J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또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참다가 결국에는 일요일 밤에 영상 메시지를 올렸네요. 영상 메시지. 예. 예. 뭐라 했는지. 그러니까 대법원 소원장을 받았는데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거. 예. 예. 아휴. 근데 지금 꼭 이런 일을 만들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이제 백악관 캐롤라인 대변인을 통해서 자기가 지시한 건 아니다라고 이제 트럼프가 그렇게 한 발 뒤로 물러서는 모습이긴 했는데 법무부가 한 거다라고 했는데 아니 사실, 뭐 그거보다도 예. 뭐 검사 이름은 모르겠는데 여자 검사인가 본데 예. 트럼프 측근으로 알려진 예. 거기가 무슨 뭐 법무부나 재무부나 뭐나 할 것 없이 미리 사전 뭐 통보도 없이 그냥 그렇게 일을 벌렸다고 하는데 뭐 트럼프 대통령 좀 뻥은 세다고 하지만 네. 나는 뭐 내가 시킨 건 아니다 하는 말이 진짜일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알 혹시 수는 없죠. 예. 또 뭐 개별적으로 충성하든지 네. 사람 중에 누구나 또 관종이 있잖아요. 나 이번 건으로 한번 떠볼까? 뭐 전국적 지명도를 한번 얻어봐. 그나저나 사안 자체가 딱 듣는 순간이는 좀 네. 지금 뭐 이런 얘기 할 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8호 이자 무슨 임기가 뭐. 지금 5월이니까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다룰 게 한두 가지입니까? 예. 뭐 마두로 데리고 왔으면 어떻게 됐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 이란은 어떻게 되면 예. 지금 그거 한데 이런 노이즈를 만들어낸다는 게 조금 아쉬워요. 이런 모습에서. 오죽하면 공화당 내에서 반발이 나옵니까? 톰 틸러리가 자기는 네. 상원 인준 만약에 이 사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 예. 지금 뭐 상원은행위원회 13명 공화당, 민주당 11명이라는데 12명 아닙니까? 그런가요? 13, 12이라서 아니 제가 알기로는 13, 11인데 그래서 한 명만 돌아서도 12대 10이라서 그래서 키맨이잖아요, 톰 틸러리가. 그러니까 예 그러면은 잘못하면 상원에서 인준도 안 되고 내가 미국 의원이라다 상원이든 하원이든 의원이라도 빈정상할 것 같아요. 너무 파월은 더 빈정상하고. 근데 어찌됐건 의장직에서 뭐 내려와도 이게 또 연준 의사 임기가 28년 1월까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최악의 경우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이제 공화당 과반수 확보 못하면 뭐 악시오스 기사에 그런 게 나왔다는데요. 스콧 베센트가 굉장히 당황한 상태에서 전화를 했답니다. 트럼프 대통령한테. 네. 이거는 아니다. 이러면은 파월 안 나간다. 더 버티죠. 더 버틴다. 네. 그게 인지상정인데 뭐 시장이 어제 뉴욕 시황에서는 그게 개장 초 조금 지수 하락에 영향을 줬다고는 하지만 뭐 그런 거에 크게 영향 안 받았고 오히려 영향은 안 금값은 받는 올라가고 그런 그랬습니다. 상황인데. 자 그러면은 제롬 펄 연준 의장 자신의 의지를 표명했잖아요. 예, 그 예. 내용을 저희가 좀 영상으로 준비해봤거든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The threat of criminal charges is a consequence of the Federal Reserve setting interest rates based on our best assessment of what will serve the public, rather than following the preferences of the president. This is about whether the Fed will be able to continue to set interest rates based on evidence and economic conditions, or whether instead monetary policy will be directed by political pressure or intimidation. Public service sometimes requires standing firm in the face of threats. I will continue to do the job the Senate confirmed me to do, with integrity and a commitment to serving the American people. 얼굴 많이 상했네요. 각오는 비장했어요. 좀 마음고생했다는 게 얼굴에 보이네요. 그죠? 양복 색깔도 갑자기 좀 칙칙하니. 근데 저런 레토릭을 쓴다는 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데. 나 당신 얘기에 수긍 못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가십으로 자꾸 얘기하기는 좀 하네요. 근데 어찌됐건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13명 성명까지 발표한 사람들이 다 쟁쟁합니다. 아까 뭐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직 연준 의장들 다 나오고 뭐 나름대로 이렇게 미국에서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왔는데 별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네요. 저렇게 해서 괜히 점수 까먹을 필요는 없는데 가끔씩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 오버해요. 그죠? 왜냐하면 마음이 급하거든요. 마음이 급해서. 요즘 그래서 월가에서 한참 지난해 타코 트레이드 얘기 나왔잖아요. 요즘에 빅맥 트레이드라고 그래서. 빅맥? 빅맥.
그러니까 맥이 미드텀즈 are coming이에요. Midterms are coming. coming에서 MAC. 그러니까 미드텀즈 are coming이니까 MAC. 중간 선거가 온다. 네. 어.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급한 거죠. 그러니까 막 포퓰리즘 정책도 내놓고 막 금리 인하도 빨리 해야겠고. 아이고, 예, 그렇대요. 그러네요. 네. 그나저나 어쨌거나 뭐 어디나 기업들이 잘해서 다행이네요. 실적들이 좋으니 주가가 안 빠지고 그 전에 이미 뭐 실적도 실적이지만 하도 돈들을 풀어제끼니 뭐가 빠질 생각은 안 해요. 가격이랑 가격이. 그러게요. 지금 뭔가 또 실물 자산으로 이동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고 그렇습니다. 하니까 여러 가지 좀 변화를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모셔보겠습니다. SF플러스 자산운용 액티브 ETF 고태훈 본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고 본부장님. 지금 소개를 하다 새삼스럽게 액티브 ETF 본부장. 네. 그럼 지금 ETF를 지금 직접 운영하시는 거예요? 예, 저희 회사는 액티브만 운영하는 하우스여서 저는 지금 액티브 ETF만 담당을 하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액티브 ETF 주식형 액티브 ETF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패시브가 아니고 액티브란 얘기는 고객 돈 들어오는 걸 갖다가 그냥 이렇게 지수 비중에 따라서 적당히 배분하는 정도가 아니고 고민이 많으시겠네요. 아, 뭘, 예, 뭘 그렇죠. 담아야 될지. 네, 그렇죠. 예, 액티브하게 종목을 좀 더 집중해서 가져가는 저희는 좀 또 스타일이어가지고 예. 그 중에서도 좀 더 선택하는 효과가 굉장히 극명하게 많이 드러나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상 그럴 때 이제 성적표는 그거 아닙니까? 벤치마크를 할 수 있는 S&P 500 지수를 갖다 아웃퍼폼 했느냐, 네, 그거보다 좀 까지느냐. 그렇죠. 어떠세요? 네, 무사히 작년에는 다 아웃퍼폼하면서 그래요? 결론을 내리긴 했는데요. 예. 올해도 뭐 잘 아웃퍼폼 할 수 있도록 유지를 잘 해야죠. 여기는 그러면 미국 종목만 들어갑니까? 글로벌 주식을 주로 하고 있고요. 글로벌. 국내에도 있는 액티브 ETF 상품이 있고요. 예, 글로벌을 근데 거의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AUM의 한 80% 정도는 글로벌 투자를 하는 거여서 미국이 한 60% 되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밸런스를 갖추기 위해서 유럽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선진 시장도 추가로 더 투자를 하고 있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거저것 다 떠나서 그냥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들어가 있는 반도체 관련 ETF가 지금은 최고 아닙니까? 작년 성과가 가장 좋았죠. 작년에는. 네, 예, 맞습니다. 금년도 뭐 금년에 들어와서도 지금까지 반도체 ETF가 가장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 뭐 그런 부분은 패시브적으로 가신 분들은 당연히 좋은 성과를 거두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 저희는 이제 그 외의 영역에서도 계속 혁신이 일어나니까 그런 영역에서 종목을 선택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간밤 뉴욕 증시 상황 좀 짚어볼게요. 최근에 이제 연초 이후에 좀 뭔가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연초 이후에 아무래도 가장 반도체에서 강했던 부분은 예. 메모리 반도체 영역이겠죠.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실적에 대한 전망도 굉장히 좋았을 뿐만 아니라 쇼티지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CES에서 이제 엔비디아의 젠슨 황 대표가 나와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앞으로 추론의 시대로 넘어감에 있어서 메모리 반도체의 역할이 점점 더 증가를 하고 있고 그 영역이 이제 D램뿐만 아니라 낸드의 영역까지도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 업체들이 사실은 지금까지 D램은 워낙 좋은 메모리고 비싼 메모리고 업체도 딱 3개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제한적으로 수익을 많이 거둘 수 있는 분야였다면 낸드 같은 경우는 여전히 조금은 경쟁이 그래도 D램보다는 좀 더 있던 영역이었고 그거보다는 좀 더 레거시라고 할 수 있는 영역이었다 보니까 네. 낸드는 그렇게까지 각광받지 못했던 부분들이 CES에서 다시 한번 젠슨왕이 확인해줬던 흐름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흐름들이 반도체에서 좀 특히 연초에 많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엔비디아는 이제 안 끼는 데가 없네요. 저 뭐야 뭐 약방 감초처럼 아니 무슨 JP모건 그 헬스케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네. 뭐 일라이 릴리하고 뭘 한다고요? 맞습니다. 예. 뭘 한다는 그러니까 거냐? 신약 개발을 위한 예. 플랫폼을 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예. 신약 개발 플랫폼에 대해서는 엔비디아가 과거부터 계속 얘기해 왔습니다. 뭐 젠슨 황 대표가 AI가 나온 다음에 GPT가 나온 이후에 얘기했던 것도 생명공학을 공부했어야 된다, 생물학을 공부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도 지금 가장 남아 있는 것 중에 우리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분석하기에 많은 것들이 남아 있는 게 단백질을 분석하는 영역이거든요. 예. 이 프로틴을 분석하는 영역인데 예. 그렇기 때문에 헬스케어 기업들과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 단백질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조합되어 있는 형태가 신약인 거고 그 조합된 형태를 만들어내서 새로운 신약을 만들어내는 영역이 앞으로 가야 되는 인공지능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예.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CES뿐만 아니라 지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도 영향을 좀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주가가 반응을 안 하네요. 네, 결국엔 사실 엔비디아는 내년 정도까지는 계속 좀 변동성이 있는 구간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 엔비디아의 전망치가 워낙 좋다 보니까 근데 28년 이후에
이 실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게 저희 S플러스에서는 이런 걸 이익의 질이라고 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반도체라는 게 사이클을 많이 타는 게 한 번 사게 되면 그 반도체를 지금은 이제 GPU 반도체가 수명이 워낙 짧아지고 그 업그레이드가 굉장히 빠르게 되면서 다음이나 그 다음 해 거를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기술의 혁신이 좀 촘촘해지게 되면 기간이 좀 더 길어질 수 있잖아요. 내용수가 좀 더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더 커지는데 27년, 28년으로 가면서 이 변동성이 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시장에 이제 우려들이 있는 거고요. 워낙 성장을 빠르게 해온 기업이니까 성장률이, 그러니까 여전히 성장은 하지만 성장률이 꺾이는 것만으로도 불안감을 갖기 때문에 주가 자체는 앞으로 이게 계속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불안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인하면서 가는 실적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사실 메모리 반도체도 비슷합니다. 작년에 메모리 반도체가 상반기까지만 해도 기억해 보시면 뭐 그렇게까지 좋은 전망 하지 않았거든요. 삼성전자 쉽지 않다. 뭐 HBM 가지고 이런저런 그랬죠. 얘기들이 예. 많았죠. 근데 결국에는 중반쯤부터 D램 반도체 가격이 다시 상승 흐름을 가다 보니까 이 가격에 따라서 그대로 거의 이제 시장이 반영을 해오면서 점점 더 이제 투자 논리가 그 위에 얹어지는 이제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GPU도 앞으로 이제 수주가 계속 더 이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을 좀 해소해주는 부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가 측면에서 그 자리를 약간 최근에 대체하는 이제 기업이 구글, 알파벳 네. 아닐까 싶은 게 구글 지금 시총이 4조 달러를 돌파한 상황이죠. 그쵸. 예. 네. 앞으로가 또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제는 뭐 엔비디아의 간격이 얼마 남지 않은 네. 2등을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어제 발표된 것만 하더라도 애플 인텔리전스에서 공식적으로 제미나이를 사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빅테크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개의 B2C 기업인 구글과 애플이 같은 파운데이션 모델을 사용한다라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작년 말부터 이제 엔비디아를 위협했던 TPU라는 영역을 통해서 반도체 외부 판매까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호재들이 좀 많은 것 같고요. 사실 그리고 밸류에이션 레벨도 구글이 작년 초에는 20배도 안 되는 수준 포워드 PER을 받았기 때문에 여전히 좀 상승폭이 많이 남아있던 상황이고요. 지금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도 아직 30배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그렇게까지 부담스럽진 않다라는 것들이 좀 시장에서는 좀 더 많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 제미나이 사용자가 또 굉장히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미나이 사용자가 올라오는 걸 통해서 앞으로 B2C AI 서비스, 특히 이제 에이전틱 AI는 구글이 장악할 것이다라는 시장의 투자 논리가 굉장히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 알파벳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마도 시총 1위로는 가장 뭐 빠르게 도달할 거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 지금까지는 범피한 구간은 없는데 결국에는 실적 발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알파벳이라는 기업이 특징적으로 이렇게 좋은 전망이 계속 되다가도 숫자로는 생각보다 그렇게 좋은 숫자가 안 나오는 경우들이 꽤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숫자를 실제로 좀 좋게 만들어내는 숫자 나올지 지난 사실 4분기, 그러니까 3분기 숫자는 생각보다 괜찮았거든요. 알파벳의 그 구글 그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라고 CSP 서비스를 하는 쪽에서 성장률이 잘 나오면서 숫자도 잘 만들어낼 수 있구나라는 시장에 좀 확신을 주면서 주가 상승도 같이 됐는데 이게 이번에 4분기 실적 발표하면서도 이어질지 이게 좀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지금 AI 쪽이 뭐 제미나이니 뭐 챗GPT니 퍼플렉스티니 이제 서로 경쟁을 하는데 네. 중국에서 뭐 딥시크 그러고 합니다만 지금 현재 그게 소위 말하는 LLM 단계 아닙니까? 네. 이게 진짜 돈 되나요 그들한테? 그러니까 그 돈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해온 거 아닙니까 시장은? 굉장히 네. 많이 한 거고요. 네. 그 B2C에 돈이 되느냐의 질문을 그래도 돈을 가장 잘 벌 것 같다라고 시장이 그 예스라고 대답한 기업이 알파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이제는 소비자 입장에서 좀 예. 판단해 볼 수 있는 건데 예. 우리가 지금 챗GPT를 쓰고 뭐 제미나이를 쓰고 클로드 같은 서비스를 쓰시는 분들이 과연 어느 서비스를 내가 구독을 이어갈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알파벳 같은 경우는 결합 상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지메일이라는 서비스를 쓰고 있는 기반 가입자들이 계속 있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랑 연계해서 안드로이드 백업 그 공간까지 같이 주는 그런 서비스를 월 29,000원에 제공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로 결합 상품에 대한 유인책들이 있다 보니 B2C 서비스에서는 좀 더 강점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돈을 벌 수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 투자해놨던 거를 그대로 회수할 수 있느냐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뭐 여러 가지 AI의 실제 업에 계신 분들은 앞으로의 사용량은 10배, 100배, 1000배 늘어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뭐 그거는 실제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게 가능해진다면 충분히 성장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얘들도 약간 이데올로기가 있는 것 같던데 그냥 데이터만 입력돼 가지고 그걸 정리해서 뽑아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제미나이냐 뭐냐에 따라 가지고 질문 내용이 나오는 답을 저는 비교해 보는데 네네네. 얘들도 약간 이데올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확실히 필터링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엑스닷컴에서 그러니까 트위터에서 하고 있는 그룹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워낙 원초적으로 배제하려고 하는 성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쪽의 의견을 좀 많이 여러 가지로 내리려고 하는 것 같고요. 좀 예. 공격적인 의견들도. 예. 근데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필터링이 있었던 부분인 것 같고. 근데 예. 사실 제미나이도 그게 그 전에 나왔던 이제 바드 서비스에서는 좀 더 강하게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전쟁 얘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좀 예민한 문제들을 얘기할 때는 대답을 거의 안 했었어요. 글쎄. 근데 이 그런 서비스가 그런 게 효용이 있어요. 없다라는 걸 네, 느끼고 네. 구글도 여기서 탈피해서 제미나이로 넘어오면서는 조금 더 대답을 많이 해주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근데 이 부분은 앞으로 교정이 계속 필요한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소장님이 느끼는 이데올로기 어떤 측면이에요? 아니 그런 게 있어요 보면은 저는 일부러 네, 똑같은 비교. 질문 을 네. 한번 해보거든요. 네. 해보면은 그냥 얘들 원리는 다 똑같이 그냥 다양한 모든 그 데이터를 갖다 해서 빨리 찾아서 정리해서 알려주는 그건데 일부러 얘가 얘기 안 하는구나 싶을 때가 있어요. 뭐 그런 게 있고 뉘앙스 차이가 있어요. 뉘앙스 차이가 있어요 보면은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 예. 본부장님은 그럼 올해 시장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이제 많은 분들 모셔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면은 네. 상반기는 좋을 수 있는데 하반기는 약간 조금 네. 약간 조정이 있을 수 있거나 네네네. 좀 보수적으로 보는 분들이 네. 꽤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작년의 시장도 미국 시장에 대해서 우려 많이 했지만 예. 결국에 한 20% 정도 올라오면서 예. 끝났고요. 우리나라 시장은 거의 80%, 뭐 73%죠 공식적으로 예. 코스피가. 그 정도 올라오면서 끝났기 때문에 올해는 과연 계속 괜찮냐라고 예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네. 것 같습니다. 근데 맞아요. 공통적으로 상반기에 좋다라고 하는 건 기업의 이익이 올라오기 때문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올해 우리나라 시장의 EPS 성장 전망치도 예. 40% 정도 상승을 전망하고 있고요. 미국 시장인 S&P 500 같은 경우도 13에서 15% 정도의 EPS 그로스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 PER이 가만히 있더라도 밸류에이션이 가만히 있더라도 자연스럽게 펀더멘탈로 올라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장이 상승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실적 발표에 따라서 변화는 좀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기업별로 차별화가 좀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는 우리나라 시장이 전반적으로 전 섹터들이 다 리레이팅이 되면서 다시 올라왔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뭐 1월만 들어와도 반도체와 다른 섹터들은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산업 선택에 따라서 업종 뭐 종목 선택에 따라서 굉장히 차별화된 장세가 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지수 레벨로 보면 올해도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이제 그 서두에도 저희가 이제 제롬 파월 의장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예. 사실 뭐 금리 수준이 높다라는 건 전 세계적으로 공감대가 좀 있기 때문에 네. 미국 금리 수준이 그러면 이게 좀 하향 안정화되는 흐름이라면 밸류에이션 레벨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다 보면 유동성으로 인한 밸류에이션 레벨의 상승도 가능한 부분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부분을 배제하고 보더라도 기업 이익의 상승이 충분히 있으니까 올해에도 지수 전망은 그렇게 나쁘게 볼 만한 상황은 아니다. 근데 여러 전문가분들이 하반기에 불안한 거는 결국 이 기업들의 실적이 유지될 것이냐에 대한 관점이라서 이건 저희가 뭐 1분기, 2분기 실적 살펴보면서 계속 트래킹하면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전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 본부장님은 거시도 살피시니까 지금 어쨌거나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러면 네 맞습니다 하는 또 케빈 하셋도 그렇고 네. 지금 미국이 어쨌거나 금리가 제일 높다 주요 선진국 가운데 그리고 파월이나 연준이 좀 굼뜨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계속 압박을 하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 우리 지금 아침에 오프닝에서 계속 얘기했던 저런 조금 민망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고 본부장 보시기에 지금 미국 금리 수준하고 여러 가지 뭐 성장률이든 지금 금년에 작년에 잘하면 5% 성장 나오겠던데요. 그렇죠. 무슨 중국도 아니고. 그런데 이 와중에 뭐 여전히 CPI는 뭐 2%는 아직 멀었고 이 와중에 그러면은 3.75에서
얼마를 더 내려야 된다고 보시는 거며 시장에서 생각하는 적어도 2번 어떻게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뭐 금리 인하에 대해서 네. 먼저 이야기 전에 금리 인하를 제대로 하려면 결국에는 하려면. 물가 상승이 안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디플레이션이 와야 되는 거고 일종의 뭐 인플레이션이 강한 인플레이션은 아니더라도 안정화는 돼야 되는 네. 흐름인 건데 이 부분에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매크로를 그렇게 전망하면서 바라보는 하우스는 아니라서 저희는 좀 대응하는 편인데 네.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래 기업 환경이 어떻게 바뀌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는 이 인공지능의 개입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거든요. 사실 인공지능의 개입을 통해서 생산 요소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지컬 AI가 들어온다는 것도 예. 초기 투자 비용은 올라갈 수 있지만 이로 인해서 생산성이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생산 단가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일론 머스크도 있었던 이제 그 팟캐스트를 통해서 인터뷰했던 내용에서도 보시면 중장기적으로 디플레이션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결국 생산 단가가 너무나도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료비 수준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피지컬 AI의 혁신이 있는 상황이라서 중장기 관점에서 저희는 이제 물가가 하향 안정화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흐름 속에서는 금리가 이렇게까지 높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뭐 올해 당장 이게 변화가 일어날 것이냐는 사실 미국의 경제 성장률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작년 연말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돈줄이 마른 것도 결국에 미국의 실질 성장률이 잘 나오는데 돈은 그만큼 안 풀고 있다 보니까 M2 그로스가 그만큼이 안 나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임피리컬에 계산해보면 과거 사례들로 계산해보면 실질 성장률 대비해서 M2 그로스가 그래도 한 1.5배에서 2배 정도는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M2 그로스가 그만큼 안 나오니까 계속 돈이 마르는 거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돈이 부족한 상황들이 발생을 한 건데 적어도 그런 상황은 만들지 않아야 되는데 이제 그 페드가 그 계속해서 그러니까 트럼프가 비판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은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드라마틱하게 강하게 압박할 필요는 없지만 네. 인공지능으로 인한 혁신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경제 지표에 반영할 만한 것들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페드 입장에서는 아직 내릴 만한 근거가 그렇게까지 크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정부 입장에서 인공지능 산업 입장에서는 아직 더 내려서 지금은 유동성을 풍부하게 조금 더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에 그 대결이 좀 강한 것 같고요. 저희 공감하는 부분은 인공지능의 혁신인데요. 올해 이제 골드만 같은 경우도 올해를 전망하면서 좀 더 장기적인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전 세계가 다 같이 성장하는 그런 그림과는 다르게 갈 것이다. 국가별로 차별화가 굉장히 심해질 거고 인공지능 패권 안으로 들어가 있는 국가와 아닌 국가의 차이가 더 많이 벌어질 거기 때문에 공동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그림, 분업을 하면서 미국이 소비하고 중국이 생산하고 서로의 세계화적인 그런 그림들은 점점 더 사라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 저희 굉장히 공감하고 있고요. 예. 그런 흐름 속에서 저희는 기업 단위로 좀 더 내려와서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매크로 차원에서 접근하기에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너무 많으니까 변동성이 너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 아까 우리 봤던 그 파월 의장 반박 성명 얘기하는 화면이 나왔는데 네. 그러고 보니 그러네. 아까 우리 실시간 채팅창에 우리 시청자분이 말씀하시던데 안경 벗었네요. 저거는 안경 벗으면 이건 끝까지 한번 해보자는 얘기인데 원래 안경이 약간 콧잔등에 걸쳐야 되는데. 이 보면 뭐 이렇게 라이방 끼고 있다가도 이렇게 왜 한판 붙기 전에 이렇게 벗잖아요. 아하, 안경 끼다가 벗. 안경 끼다 벗으면 이건 한번 하자는 얘기거든. 끝까지 한번 가보자는 얘기인데. 아유. 소장님하고 헤어 컬러 싱크율이 100%네요. 헤어 컬러 싱크율. 네. 에이, 흰머리. 그래요. 아니 그래서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지금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대체적인 분위기 자체는 뭔가 이제 기업의 생산성이 좋아지니까 인플레이션 압력은 낮아지고 이제 연준은 이제 고용 지표를 볼 거다. 그럼 결국에는 시기의 문제고 금리 인하는 조금 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자 그래서 이제 종목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는 거고. 네네네.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나온 얘기들이 이제 매그니피센트 세븐 이 종목에 대해서 갖고 있으신 분들은 뭐 팔 필요는 없지만 추가로 더 매수할 필요도 없고 그 외에 다른 쪽을 더 봐야 된다라는 인식들이 꽤 커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네. 어떻게 보세요? 먼저 이제 M7의 얘기로 네. 들어가 보자면 M7 내에서의 차별화가 굉장히 심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수익률도 돌아보면 M7 내에서도 차별화가 굉장히 극명하게 이루어졌고요. 네. 하반기만 단적으로 보더라도
뭐 3분기 실적이 발표되고 난 이후에 알파벳의 흐름과 메타의 흐름이 굉장히 차별화됐던 맞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M7이라는 기업들이 망할 기업은 사실 없죠. 근데 그 M7이라는 하나하나가 거의 국가 단위로 커져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 하나하나의 움직임들이 다 다르게 움직이는 거라서 네. M7을 종합적으로 투자해 놓는 것도 물론 좋을 수 있지만 M7을 종합적으로 투자해 놓는 것보다 그 안에서 액티브하게 선택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를테면 지금 뭐 알파벳과 애플이 둘 다 B2C AI 서비스를 하려고 하지만 결국 파운데이션 모델이 알파벳 거를 쓰는 제미나이를 쓰는 거라면 애플보다는 알파벳의 가능성이 좀 더 높으니까 비중을 좀 더 알파벳 쪽으로 가져간다라든지 M7 내에서의 선택 과정이 좀 많이 필요한 게 올해부터 이어지는 흐름일 거라고 생각을 네. 많이 하고 있고요. 예. M7에서 탈락할 가능성도 충분히 여러 기업들이 있겠지만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올해 자율주행을 본격적으로 도입을 하면서 로보택시 비즈니스가 좀 더 강화되면 좀 더 강한 M7 내에서의 역할을 가져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들 간의 다이나믹도 좀 많이 봐야 되는 국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올해 저희는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바는 스페이스X 상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당장의 이슈는 아니니까 뭐 오늘의 장이나 당장 뭐 상반기 동안의 주요 이슈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작년 12월에 상장 이야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줬는데 이게 이제 올해 하반기에 상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정돼 있다. 예정돼 있습니다. 예. 어허. 그래서 이 스페이스X의 상장이 가져오는 변화의 흐름들을 미리 좀 공부할 수 있을 만한 되게 좋은 네. 어떻게 보면 반기가 제공된 거기 때문에 이 반기의 시간 동안 이 우주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가져가야 될지 투자 포인트를 가져가야 될지 공부하시면 굉장히 좋은 시간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스페이스X 상장과 관련해서 왜 한참 그 전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오히려 지주사 홀딩스 개념이 하나 설립이 되고 이제 테슬라하고 스페이스X하고 역합병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건 이제 다 쏙 들어간 거예요. 네네네. 사실 완전. 스페이스X의 사이즈 자체가 굉장히 커지다 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들어간 건데요. 스페이스X가 사실 상장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회사긴 합니다. 그 안에 왜요? 스타링크라는 회사가 이미 네. 돈을 잘 벌고 네. 있고 현금을 잘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상장할 만한 이유가 있을까?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사실 상장으로 인해서 피곤한 적이 꽤 많았었기 때문에 굳이 이걸 상장할 필요가 있을까? 일론 보통 이제 머스크 상장하는 이유가 자금 조달 목적이 많다 예, 보니까. 근데 그 자금 조달의 목적 자체가 우주 데이터 센터라는 걸 위해서 좀 더 강력하게 빠르게 나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해오는 비즈니스를 좀 천천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 지금 해오는 비즈니스에서는 굉장히 잘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예. 여기서 다시 한번 속도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 속도를 내야 되는 방향성이 우주 데이터 센터라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상장을 하는 거니까 사실 지금 이제 테슬라와 합병을 하고 하는 과정을 하기에는 너무나 큰 덩치입니다. 지금 이 장외 시장에서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이미 1조 달러를 넘은 시가총액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회사가 1조 달러 넘는 두 회사가 합친다라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얘기여서 이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두 개의 독립된 회사지만 일론 머스크가 연계된 회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죠. 오늘 0.8% 상승 예상되고요. 4,662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948이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2%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 분위기 굉장히 좋아요. 142,100원이고 SK하이닉스는 지금 0.5%가량 소폭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745,000원. LG 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모두 1%대 상승 예상되고요. 각각 호가는 384,000원, 188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예상 체결가 104,000원이고요. 현대차입니다. 오늘 3% 강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호가는 379,500원. HD현대 중공업, 두산 에너빌리티 호가에서는 보합권으로 나타나고 있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예상 체결가 121만 8천 원으로 0.5% 상승 예상됩니다. SK스퀘어가 42만 1,500원, 1.4%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소폭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호가는 47만 6,500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모두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각각 예상 체결가 15만 2,100원, 9만 5,700원이고요. ABL바이오는 20만 1,0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레인보로보틱스 예상 체결가 44만 9,500원이고 리가캠바이오는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호가는 17만 7,400원. HLB 0.9% 상승 예상되고 있고요. 코롱티슈진, 삼천당제약, 펩트론 오늘 모두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는 호가 상황이네요. 자, 이제 개장까지 한 7분가량 남았습니다.
자, 오늘은 뭐 지금 보니까 호가에서 뭐 일부 비철금속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현대차 그룹주들 좀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는 모습이고 네. 사실 어제 오후 들어서 시장 흐름이 좀 약했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좀 오전에 만약에 좀 들어가셨던 분들은 또 약간 좀 기다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요, 지금 상황이. 오늘도 어떨지는 좀 쉽지가 않네요, 예측이. 글쎄 뭐 요즘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제 업종별로 종목별로 뭐 선택과 집중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렇게 하는데 네. 저는 그거 로테이션 못 따라 순환매 못 따라가겠어요, 저는. 엄청 발빠르죠. 그러니까. 네, 예. 어제 현대건설 뛰는 거 보세요. 네, 맞아요. 예. 그런 식으로 헐헐 날아다니는 데니 요즘은 그냥 뭐 다들 그러잖아요. 이놈이 빠지면 저놈이 오르고 얘가 팔면 제가 사고 해가지고 지수는 무조건 간다. 이 믿음이 너무 확고해가지고 약간 두더지 게임 하는 느낌. 두더지 게임 하는 와중에 아니 아까 좀 전에 화면에 4666.66이 나와갖고 또 웃기네. 지난주 월요일 날 오후에 머니쇼 플러스에서 네. 정민행 그거 찍어줬던 그 4444.44포인트. 네, 하필 딱 그게 보여가지고 캡처했었어요. 그게 지금 2주 만에 4666.66까지 왔으니까. 예. 이건 뭐 지금 흐름이 좋네요, 되게. 예, 뭐 한 7% 남았나? 5,000포인트까지. 7%. 야, 이거 1월 가기 전에도 찍겠다는 얘기니까 엄청난 거네요. 그죠? 수장님이 개인적으로 보시기엔 어때요, 오늘? 어? 소장님의 뷰. 뷰. 제가 왜 여쭤보는지 아시잖아요. 예. 왜 여쭤보시는지. 네. 소장님의 뷰. 뷰. 네. 오전, 그래요. 오후. 그래요. 뭐 원하시는 대답을 해드릴게. 네. 그동안에 지수가 뭐 쉼없이 달려왔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피로감을 느끼면서 뭐 다소 약보합으로 뭐 내지는 오후에 갑자기 쿵 또 이렇게 뭐 매물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됐죠? 제가 듣고 싶 만족한 대답이죠? 예, 제가 듣고 싶은 답이었어요. 오케이. 네. 자, 어. 그래서 사람 바보로 본부장님 만들어. 보시기에는 어때요? 예, 국내 시장이요. 네. 네. 뭐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저희가 말씀드리는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다라는 네. 거는 지금 이제 순환매가 돌고 있는 여러 업종을 다 따라다니면서 사자 이런 거라기보다 네. 각 업종들이 올라올 만한 이유들이 있는 거니까 그 네. 올라올 만한 이유들을 가진 1등 기업들을 잘 포진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뭐 부정적일 만한 흐름은 딱히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실적 발표가 본격적으로 있으니까 너무 지금 모든 긍정적인 사안을 미리 땡겨 놓으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실적 발표 이전에는 보통 주식형 펀드들이 95%, 96% 이렇게 주식을 다 채워놨다가 예. 저희 같은 경우도 이런 시기에는 한 90% 초반 정도까지 현금 확보를 좀 해놓으면서 각 기업별로 다시 한번 실적 점검하면서 가져갈 만한 기업들, 줄여야 될 만한 기업들을 조정을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하시려고 좀 침착하게 기다리시면 좋지 않을까. 전자 숫자는 나왔지만 실제로 실적 발표를 통해서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자세한 얘기들은 다음 주, 그 다음 주부터 이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걸 좀 급하게 기다리시면 대응하지 좋을 것 같습니다. 말라는 거예요. 예, 급하게 너무 뭐 지금 다 사야 된다, 지금 다 팔아야 된다 이런 관점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게 펀더멘탈한 지표는 3개월에 한 번 정도씩 나오는 거다 보니까 네네. 그거에 좀 더 기다리시면서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저 주식 관련한 저 유튜브 썸네일에 제일 많이 보이는 표현이에요. 급하게 팔지 말라. 맞아요. 예, 그 시장 분위기인데. 아니 근데 아까 그 얘기 조금만 더 여쭤보고 싶어요. 스페이스X. 네, 네. 스타링크에서 그러면 충분히 수익이 나고 네. 현금 흐름도 좋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빠르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라는 회사를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테슬라보다. 테슬라보다. 예, 페이팔을 매각하고 바로 스페이스X라는 걸 시작을 한 거고 우주로 가기 위한 꿈을 그렸던 건데 스페이스X가 지금 이렇게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면서 잘 성장하고 있는 이유가 첫 번째로는 재사용 로켓이라는 걸 만들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로켓은 그냥 우주로 한번 띄워보내면 글쎄. 그냥 일회용 컵 쓰듯이 쓰고 그냥 버리는 거예요. 맞았어요. 네. 예, 근데 그랬죠. 이제는 다시 돌아와서 예. 뭐 작년에도 보여줬던 것처럼 메카질라라는 게 젓가락으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글쎄. 그 예, 재사용 로켓을 바로 환상적이었어요. 띄우는 네. 그런 형태잖아요.
그게 이제 비용으로 보면 원래는 1kg의 무게를 우주로 보내기 위해서 비용이 대략 한 2만에서 3만 달러 정도가 들어갔었는데 재사용 로켓을 사용하면서 10분의 1 수준으로 이 가격이 줄어들었고요. 그게 한 2,000달러 수준이거든요. 현재 스페이스X가. 근데 올해 또 스타쉽의 2단 발사체까지 회수하게 되면 전체 로켓의 발사체를 회수하게 되는 거거든요. 2단 발사체까지. 예. 1단은 이미 회수하게 된 글쎄, 거고 예, 1단은 2단까지 받고. 회수하게 되면 전체 발사체 다 회수하는 건데 오호. 그것까지 가능해지면 다시 한번 10분의 1로 가격이 줄어듭니다. 네. 그럼 1kg을 보내는데 200달러 수준까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예. 굉장히 비용 효율성이 나오는 거고 경쟁사 대비해서는 100분의 1 정도의 그 경제적 혜자를 가지고 가는 그런 형태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스타링크라는 거는 위성을 굉장히 많이 띄워서 전 세계에 띄워놓은 위성을 전 세계 지구를 다 커버를 함으로써 인터넷을 위성 인터넷 인프라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려고 하다 보면 저 멀리 있는 GPS 위성 같은 경우는 지구 어디에 있든지 사실은 조그마한 신호 정도는 전달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인터넷 서비스 정도의 속도는 제공을 못합니다. 아. 그래서 저궤도 위성을 띄우고 굉장히 넓은 지역을 굉장히 많은 위성으로 커버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1기 같은 경우는 12,000개 정도로 커버를 하고 있고 앞으로 띄우는 3만 기에서 4만 기 정도를 가지고 전 세계를 커버를 하게 되면 이걸 통해서 서비스를 하면 굉장히 비용 효율적인 서비스가 가능해지고 올해 예상되는 스타링크의 수익도 매출액이 대략 한 20에서 24조 정도 예상이 되는데 이 중에서 에비타로 그러니까 현금으로 떨어지는 게 거의 절반 이상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캐시로도 굉장히 좋은 현금을 굉장히 잘 창출하는 비즈니스가 우주 산업에서 나온다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현재 900만 명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를 하고 있고 이게 서비스가 더 확대되는 2기 이후에 확대되는 구간에서는 전 세계 몇십억 명이 아마도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 사용자로 들어올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국가 안보에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네. 이게. 예. 그러니까 이게 올라오면서는 통신 서비스 사업자들 각 국가들 굉장히 다 이 안보를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패권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국가와의 경쟁 관계가 분명히 일어날 건데 이 인프라를 현실적으로 깔 수 없는 국가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 아프리카나 인도나 뭐 지역을 커버할 수 없을 정도로 땅덩이가 넓어가지고 커버하지 못하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라도 활용하지 않으면 사실 발전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까 활용하려고 하는 측면이 좀 더 강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투자 비용상에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의 통신 3사가 연간 투자하는 비용이 대략 한 그러면은 8조 정도. 그 얘기를 들어가고요. 저희가 개장하고 조금 더 네.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1월 13일) 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이제 여러 가지 좀 이벤트가 많은 상황이에요. 연준의 독립성 훼손 우려가 있다라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일단 S&P 500, 다우는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모습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대기 매수세가 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국내 증시도 호가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현대차 그룹주들. 어제 현대차 그룹주들 사실 오후 들어서 일부 상승폭이 축소된 종목도 있었습니다만 또 일부 종목은 많이 오르기도 했었죠. 자,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4,655.58, 0.6% 상승이고요. 코스닥은 953으로 0.4% 올라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7% 올라갑니다. 13만 9,700원. 그리고 SK하이닉스는 보합이네요. 74만 9,000원. LG에너지솔루션 소폭 올라갑니다. 38만 원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5% 상승합니다. 188만 7천 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소폭 오름세고요. 현대차입니다. 오늘 4% 이상 올라갑니다. 최근에 보면은 1월 8일을 제외하고는 연일 좀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38만 4천 원까지 올라옵니다. HD현대 중공업이 1% 상승합니다. 61만 원이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1% 올라갑니다. 122만 4천 원. SK스퀘어도 지금 0.3% 상승세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좀 떨어집니다. 8만 7,500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제인이 보합권이네요. 지금 47만 6천 원.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소폭 내림세입니다. 15만 1,400원이고 에코프로가 강보합권으로 9만 3,900원. ABL바이오가 1.5% 떨어집니다. 19만 9천 원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44만 9,500원으로 1.2% 올라갑니다. 리가캠바이오가 17만 6,300원, 0.5% 내림세고 HLB가 1.4% 떨어집니다.
코롱 티슈지는 2% 상승합니다. 74,500원. 삼천당제약, 펩트론은 각각 삼천당제약은 지금 보합권이고 펩트론이 252,500원으로 0.5%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는 지금 자동차 쪽 보셨고 지금 현대차뿐만 아니라 이제 현대차 관련 부품주도 흐름 좋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지금 4% 올라갑니다. 40만 9,500원. HL 만도도 2.8% 상승합니다. 57,800원이고 현대위아도 0.8% 올라가고요. 현대오토에보도 지금 7.9% 상승합니다. 49만 6,500원. HL 만두도 올라가고 모티브링크도 상승세고요. 자, 그 밖에는 이제 한온시스템이 3.8% 올라갑니다. SL도 1%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자동차뿐만 아니라 전선 쪽도 흐름이 좋습니다. 대한전선이 3% 올라갑니다. 27,700원. 그리고 가운전선도 3% 상승 93,400원. 대원전선도 1.6% 상승 중이고 LS마린솔루션도 0.5%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진전기도 0.3%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폭 자체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고 오늘 HBM 쪽도 흐름 좋습니다. PSK홀딩스가 3.4% 상승합니다. 51,700원. STI도 1.9% 올라가고요. 한미반도체도 2% 상승합니다. 17만 1,100원 선이고 HPSP 고영도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오로스테크놀로지도 소폭 오름세입니다. IMT가 1.7% 상승세고요. 제우스, DIT도 테크윈까지도 모두 1%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DI가 8% 강세네요. 자, 그리고 오늘 로봇 인공지능 AI 쪽, 로봇 쪽도 움직임이 괜찮은데 지금 보게 되면 T로보틱스가 16% 급등합니다. 21,000원이고요. 러셀도 13% 상승세고 모비스 10% 급등합니다. 그리고 로보티즈도 2% 상승세고요. 두산 로보틱스도 83,700원으로 0.9% 올라가고요. 클로봇도 지금 3.7% 올라갑니다. 의료 AI 쪽 움직임 좋네요. 아무래도 뉴욕 증시 쪽에서 템퍼스 AI 같은 종목들이 또 강세를 나타냈거든요. 오늘 보게 되면은 온코크로스, 셀루메드, 신테카바이오 다 4% 안팎으로 움직임 이어지고 있고 지금 뷰노, 루니 또 1%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셀바셀스케어도 1.8% 올라갑니다. 수급 상황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1,655억 원 순매수고요. 기관도 293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은 1,939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코스닥에서 개인은 762억 원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551억 원, 205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 좀 떨어진 상황인데 오늘 달러 환율은 10전 상승한 1,468원 5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 종목별로 움직임이 보니까 일부 종목 쏠림 현상이 여전히 있습니다. 지금 현대차 그룹주들 힘이 굉장히 좋아요. 네. 건설 어때요? 어제 지금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3%대 하락이고. 하기야 어제 예. 그만큼 올랐으니 또 예. 야, 그러네요. 하나그룹주는 한화. 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보합권 정도고요. 그렇고. 네. 2차 전지. 궁금해요. 제가 툭툭툭 나와야 되는 거죠. 예. 2차 전지도 흐름이 그렇게 큰 폭으로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냥 보합권 정도 움직임이고. 저야 방꿀이지만 정밀랭크는 AI잖아. 저요? 모르는 게 없고 아니에요. 그냥 인간이에요. 근데 사람 그렇게 바보처럼 여기면서 10수년 동안 어떻게 그때 나를 패널로도 보면서 그렇게 지내셨어요? 그 얘기를 어떻게 다 듣고 제가 계셨어요? 소장님을 바보처럼 여긴 게 아니고 소장님 패널로 앉으실 때는 또 그 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뭔가 좀 시장이 간다 할 때 이 보수적인 시각으로 뭔가 조금 한 템포 눌러주는 그 뷰가 얼마나 좋은데요. 그래요? 네. 그냥 진심으로 받아들일게요. 진심입니다. 저 없는 말은 못해서요. 네. 아니 고본 부장님, 네. 아까 말씀을 이어서 해주시기도 하고 이것도 궁금해가지고 인터넷 지금 이란이 지난주 목요일부터 인터넷 차단한 상태에서 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참 모르는 상황이 됐는데 가끔씩 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스타링크를 활용을 했다. 네. 그게 어떤 식이라는 거예요? 제가 기계치라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이 스타링크 서비스가 그러니까 전 지구에다가 위성을 띄워놓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한 9,000기 정도로 띄워놓고 전 세계를 커버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인터넷을 차단할 수 있었던 건 사실은 밑으로 다 들어와 있는 케이블망을 통해서 혹은 저희 뭐 라우터, 기기들을 통해서 다 무선 통신이 되다 보니까 국가적 차원에서 다 차단이 가능한데 위성 서비스는 그냥 하늘에서 해버리는 거니까 예. 접시만 갖고 있으면 차단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접시. 네. 그러니까 이거를 위성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접시만 갖고 있으면 예전에 스카이라이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집마다 그 지붕에 그 그렇죠. 예, 근데 접시 하나씩 그거는 달려있다. 굉장히 위성이 고도가 높은 데 떠 있다 보니까 통신 속도가 많이 나오지 않는데요. 이 스타링크 같은 경우는 한 500km 정도 상공에다 띄워놓고 10,000기 정도의 위성을 그러다 보니까 지상에서도 LTE 정도의 속도를 발휘하는 정도의 네트워크 서비스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란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그런 통신을 차단했을 때 전략적으로 좀 들어가줘서 스타링크 서비스가 가능하게끔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사례들이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뭐 이란 같은 경우에도 그 좀 공급을 받아서 아마도 이제 그 개인들이 영상을 올린다든지 소식을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거 말씀하시는 화면에 지금 예, 맞습니다. 네모난 접시. 예, 네모난 접시. 저기 막 돌아다니네. 예, 네모난 접시 그냥 들고 다니다가 꽂아서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냥 전원만 연결돼 있으면 바로 위성이랑 접속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지역에 대한 해당 서비스가 가능하냐 여부는 스타링크가 할 수 있는 거고 예. 일반적으로는 그 국가의 그 방송통신위원회나 이런 정부 기관이랑 협력을 해서 어떤 대역대를 쓰겠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들어가겠다. 사업성을 다 점검받고 들어가지만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언제든지 열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열어주면서 실제로 서비스를 활용을 하고 있는 거고 저 접시를 활용하는 사용자가 지금 900만 명이 넘은 상황입니다. 아 그런 월 그 구독자. 그 구독자들 집에는 저게 있구나. 네네네. 근데 예.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느끼기는 힘듭니다. 우리나라는 웬만하면 전국 커버리지가 되어 있고 네. 산에 들어가도 기지국이 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 느끼기 힘든데 예. 미국 여행을 가보시면 뭐 예. 많이 가는 LA에서 라스베가스 정도를 가다가 사막 지역을 통과할 때도 안 터지죠. 안 터지고 위성 통신이 될 때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아이폰 같은 데도 위성 통신이 가능하도록 비상 통신 정도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서비스가 안 되는 음영 지역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지역에서 사용하는 사용자들만 확보하더라도 상당한 사용자가 확보가 되는 거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서비스를 더 확장하려고 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3만에서 4만 기를 띄우는 게 이제 궤도를 조금 더 낮추는 거거든요. 300에서 400km대에다 띄워놓는 건데 네. 그렇게 되면 속도가 더 빠르게 나오게 되는 거기 때문에 스페이스X가 가지고 있는 스타링크라는 비즈니스가 현금을 확실하게 만들어내줄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이건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재사용 로켓이 없다면 사실 불가능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비용 이슈였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통신 3사가 연간 투자하는 비용이 합산하면 한 8조 정도 되고요. 전 세계 통신사들이 투자하는 비용이 한 400조 정도 되거든요. 연간에. 근데 이제 스타링크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누적해서 투자한 금액이 20에서 25조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미 위성이라는 게 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투자해야 될 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매몰 비용이 들어간 상황이어서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들은 다 현금 흐름으로 현금 이익으로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해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비즈니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 연내 IPO 예정이라고 하셨고 네네네. 그러면은 우리 뭐 국내에서 공모주 청약하듯이 우리 예를 들어서 스페이스X 몇 주라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게 뭐 괜찮은 접근법일까 보세요. 아니면 그냥 IPO 이후에 네. 그냥 시장에서 사는 거 아니면은 이도저도 아니면은 스페이스X 관련주라고 정권 채널에서 얘기해주는 그 주식들 중에 뭐 이름 이쁜 걸로 하나 잡아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이게 묻어두는 게 좋을 것 전반적으로 같아요. 다 포트폴리오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우주 산업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네. 스페이스X라는 기업이 가진 독점적인 경쟁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네. 이 주변부에 있는 기업 중에 정말 살아남을 같이 갈 수 있는 기업을 골라내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기술에 대한 공부가 필요한 거고 여러 가지 기업들을 많이 살펴보는 상반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단적으로 스페이스X의 상장 관련된 이슈로만 보자면 스페이스X 지분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가져가는 게 훨씬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미래에셋 벤처 투자 같은 경우도 그런 펀드의 발기인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각광 시세가 받았지만 낮죠. 예. 실제로는 미래에셋 증권이 훨씬 더 많이 갖고 있거든요. 3천억의 펀드 중에서 2천억 이상을 이제 미래에셋 증권이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미래에셋 증권이 보게 되는 수혜가 더 크고요. 글로벌하게 보면 알파벳 같은 경우가 스페이스X 지분을 대략 한 7.5%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상장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사실 이것도 간접적인 영역이죠. 간접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에 좀 관심 가지는 게 그나마 대응이 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스페이스X가 상장할 때 직접 들어갈 수 있느냐? 사실 미국의 상장 방식은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글로벌 IB들을 한 바퀴 돌면서 수요 예측을 다 해서 그들에게 먼저 배분을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공모주 청약을 통해서 개인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따따 이런 것도 없고요. 예, 그렇죠. 그거를 받아올 수 있으면은 좋겠지만 어렵다 보니까 아마도 상장하자마자 시가총액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테니까 상장하자마자 접근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산업에 대한 충분한 스터디가 필요하고 예. 상장 이후에 어느 정도 하향 안정화가 되었을 때 적정한 시가총액 레벨쯤에 왔을 때는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사실 업사이드 리스크가 굉장히 큰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스터디를 좀 많이 해놓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 근데 요즘 좀 민망하지 않아요, 정민 앵커님? 뭐 어떤 거요? 오늘 또 스페이스X 얘기를 많이 하는데 스페이스X 관련주가 오늘 같은 날 또 빠지고 있고 요즘 우리 좀 자주 그래요. 로봇 얘기하는 날 로봇 좀 빠지고 뭐 바이오 이렇게 좀 패널 분들하고 얘기하는 날은 또 바이오 빠지고 이래가지고 좀 민망하네요. 오히려 또 역발상일 수도 있죠. 올라갈 때 싸게 얘기하면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예, 올라갈 때 따라 사는 뭐 앵커님이랑 저도 동일하게 생각하는데 예, 예. 빠지는 날 이런 얘기를 하면 예.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렇죠. 아, 좀 그렇구나. 조금씩 매수하는 그렇구나. 관점으로. 아, 예, 맞아. 오늘 같은 날 소장님은 뭐 HL만도 사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7% 올라가는데 HL만도 7% 올라가는데. 아이고. 예. 뭐 알면서 그런 내 같은 새 가슴이 이미 7% 뛰었는데 그 손이 어떻게 나가요? 그러니까요. 막 현대차도 지금 막 7.9%막 이러는데. 현대차도? 예. 이러면 사실 손 나가기가 어렵죠. 네, 좀 마음 그래요. 편하게 예. 좀 떨어질 때 괜찮은 기업들 그렇죠. 선물을 공부를 좀 저희가. 해놨다가 예. 떨어지는 날 아무래도 매수를 하면 단 며칠이라도 일단은 안심하면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니까. 인내할 수 아니 있는. 그래서 미래에셋증권 봤는데 오늘 떨어지는 폭이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네, 네. 근데 요거는 또 사실 이제 그때 한참 그 뭐 밸류업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맞물려서도 증권주들 모멘텀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미래에셋증권을 증권에서 탑픽으로 많이들 언급을 해주셨거든요. 혹시 미래에셋증권 가격적인 전략도 제시해 주실 수 예, 있을까요?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스페이스X와 관련된 이슈는 그렇게까지 큰 네. 부분은 아닌데 이건 어떻게 보면 좀 더 테마적인 영역이라고 예. 보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년에 밸류업과 예. 관련돼서 굉장히 여지가 좀 많은 기업입니다. 왜냐하면 증권사 차원에서 가장 큰 자본 규모를 가지고 있는 1등 증권사이기도 하고 네. 앞으로도 글로벌 IB를 키우기 위한 과정에서 IMA 비즈니스라든지 새로운 비즈니스들도 먼저 선도적으로 나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 저희는 우선주 전략을 좀 더 추천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제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들이 주주 환원을 통해서 앞으로 밸류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주주 배당을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되는 거고 이 같은 기업을 사는 입장에서 미래에셋증권 보통주를 사는 것보다 그거보다 저렴한 우선주를 사는 게 사실 지금 평가율로 따져 보면 저희가 네. 이제 우선주의 보통주 대비해서 괴리를 평가율로 따지는데 평가율로 따져 보면 거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절반의 가격에 미래에셋증권에 접근할 수 있는 물론 이제 미래에셋증권의 대주주가 되고 싶다 의결권을 내가 다 가져보고 싶다. 의결권. 이러면 얘기가 좀 다르지만 그렇죠. 우리가 그렇진 않잖아요. 네. 그러면 우선주로 접근하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고 몇 가지 이제 특수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배당의 플로어 그러니까 아래를 하방을 막아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네. 이만큼은 무조건 준다라는 배당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좀 가져가실 수 있는 게 우선주 쪽 흐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전반적으로 글로벌로 뻗어나가는 이제 투자를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같은 IMA 비즈니스를 하는 한국금융지주랑 미래에셋증권과의 성장 스토리가 달라서 요거는 이제 성장 스토리에 따라서 좀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